북한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평양의 공기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가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국가 비상령.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짧고 차가웠습니다. 국경 봉쇄.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유를 묻는 순간 그 질문 자체가 죄가 되니까요. 전기가 끊긴 골목에서 이웃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창문을 천으로 가렸고 누군가는 아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경보가 어느 미사일 발사나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면요. 한 장의 종이, 단 하나의 파일 때문에 국가가 움직였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날 보웨이브가 총동원됐습니다. 평양 내부 검문이 늘었고 통인증을 확인하는 손길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전화는 더 자주 끊겼고 시장 통로에는 낯선 발자국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같은 말이 속삭임처럼 번지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자기 혀를 두려워했으니까요. 나는 그 소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총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종이는 한 가족을 통째로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종이를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평양의 한 건물 지하에서 봄인 서류를 정리하고 번호를 맞추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나를 안전한 직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철문 하나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려움을 먹고 버티는 대가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돈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고 무기고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봉인된 파일 한 장. 그 한 장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평양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상위 1%의 자리, 보혜성의 가장 안쪽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북한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상경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검문소에서 내 통인증을 오래 들여다보던 손, 서류철을 넘길 때마다 멈칫하던 동료의 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문 앞을 지나가던 발걸음.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표식이 찍혔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양의 모든 것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전기, 열, 식량, 이동, 사람의 말까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봉인된 파일 한 장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그 문을 열었고, 누가 감히 그 종이를 들었고, 누가 감히 그걸 밖으로 내보냈을까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를 다시 꺼내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로만 듣던 탈북이 아니라 숨을 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들.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길.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록의 누설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 밤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전까지 내 삶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적어도 평양 안에서는 그랬습니다. 나는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었고, 기록을 다루는 사람은 대체로 조용히, 그러나 안전하게 산다고들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정확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들은 애매한 칭찬을 던졌습니다. 평양에서 일하면 다르다더라. 그 말 속에는 부러움과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배급표가 끊길 걱정을 하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난방은 늘 충분하진 않았어도 겨울밤에 아이처럼 떨며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전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지만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시간에 밥을 하고, 물을 퍼올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 짧은 빛과 열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계획이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려주는 것이었으니까. 아내는 내 앞에서만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늘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동네 인민반 회의가 있는 날이면 머리핀 하나까지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말자. 그 말은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제일 자주 건네던 대화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생존 확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지? 별일 없었어. 그 한마디가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내 직장은 평양에서도 안쪽에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의 철문은 두 겹이었고 통과할 때마다 신분증과 출입증, 그리고 손바닥에 땀까지 검사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길로 이동했습니다. 길을 바꾸는 건 평범한 사람에게는 자유지만 우리에게는 의심이었습니다. 평양의 도로는 넓었지만 그 넓음은 숨쉴 공간이 아니라 감시하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시선이 닿기 좋은 직선, 뒤를 돌기 어려운 길. 사람은 많지만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군중. 기록 보관실은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기가 늘 묵직했고 종이의 냄새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봉인이라는 단어를 매일 입에 올렸지만 그 봉인이 누굴 지키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지, 권력을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지. 나는 오로지 규정대로 움직였습니다. 문서를 꺼내고 번호를 확인하고 봉인을 다시 붙이고 서명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계층이 분명한 도시였습니다. 예술단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군복을 입은 간부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의 허리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과학자, 군인, 간부, 그리고 우리 같은 기관 사람들. 그 아래의 대부분의 사람들, 배급을 기다리고 허가짐을 기다리고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줄은 식량만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줄, 의심을 피하기 위한 줄, 침묵을 지키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가 운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불편했습니다. 운이란 내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배정된 자리, 한 번 찍힌 신분, 한 번 정해진 출신 성분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내게 안락함을 주는 동시에 다른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많이 알 수 없었고 많이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 동네에 낯선 사람이 자주 보여.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쳐다보지 마.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정말 낯선 사람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인지. 우리가 늘 살아오던 감시가 갑자기 더 촘촘해졌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평양의 공기는 늘 차가웠지만 그 무렵부터는 차가운 공기 속에 아주 얇은 금속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칼날 같은 느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안심해도 안심이 아닌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듯한 일상에 아주 작은 이상한 점이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내가 지나던 철문 옆 게시판에 늘 같은 자리에서 보이던 출입 규정 종이가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까지 외울 정도로 익숙한 종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삐뚤어져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손끝으로 한번 건드린 것처럼. 바람도 들지 않는 복도에서
종이가 왜 기울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나는 잠깐 멈춰서서 아무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흔적은 남긴 걸까? 그 종이가 비뚤어져 있던 아침 이후로 나는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숨이 낮아지고 눈이 바닥을 향하는 곳. 그런데 그날부터는 조용함이 아니라 숨김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우고 있다는 감각. 내가 듣지 못하게, 내가 보지 못하게. 기록 보관실 문을 열자마자 종이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장갑을 끼고 봉인 라벨의 번호를 확인하고 서류철의 각도를 맞췄습니다. 규정대로, 언제나처럼. 그런데 내 손이 잠깐 멈춘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동료가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평소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보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고 입술이 얇게 닫혀 있고 숨이 짧았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들었지만 물이 목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평소에는 없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통지서. 종이 질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쓰는 보통 내부 문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깨끗하고 더 공식적인 종이. 위쪽에는 붉은 잉크로 찍힌 작은 도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짧았고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면담 통지,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몸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평양에서 공식 문서에 내 이름이 찍힐 때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상을 받을 때, 아니면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애써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가져다 놓았어? 동료는 내 눈을 보지 않은 채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해. 오늘은 특히. 그 한 문장이 내 등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특히라는 말. 그 말에는 날짜가 아니라 위험의 농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내가 가진 안전한 침묵이 깨질까봐. 대신 나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사람이 고개를 더 빨리 돌렸고 경비병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출입증을 찍는 기계가 순간 멈췄다가 다시 작동했는데 그 짧은 정적이 내 심장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고장은 우연이 아니라 신호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퇴근길 시장 골목에서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말을 덜 했습니다. 갑흥정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돌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행동 자체가 나는 두렵다는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똑바로 걸었습니다. 더 침착한 척했습니다. 더 평범한 척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내 표정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그릇을 조금 더 내 쪽으로 밀어주고 문을 한 번 더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서로를 마주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평온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방어였습니다. 새벽에 잠이 들려는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면담은 대개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질문은 절대 문서에 적히지 않는다는 것을.
종이에 적히는 건 결과뿐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나는 이미 표식이 찍힌 걸까? 면담 통지서에 적힌 날짜는 이틀 뒤였습니다. 그 이틀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먼저 깨어 있었고, 밤에 눈을 감아도 귀가 먼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바깥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철사 소리, 옆집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누가 왔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출근하는 길도 달라 보였습니다. 늘 지나던 검문소의 줄, 늘 보이던 군인의 어깨, 늘 같은 표정의 경비병. 그런데 그날은 통행증을 확인하는 손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종이를 한 번 더 펼쳐보고 내 얼굴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무는 동안 나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못했습니다. 표정은 의심의 재료가 되니까요. 결국 나는 가장 위험하지 않은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내 책상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먼저 와서 서류 묶음을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봉인을 만지고 왼쪽 손으로 번호표를 정리하던 버릇. 그 사람은 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이 나도 나왔고 가족일이 있어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근은 사요가 아니라 구멍이었으니까요. 구멍은 곧 의심이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옆자리 서류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처럼 깔끔했습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둘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치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운 것처럼. 나는 동료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오늘 안 나왔어? 집니다. 말하지 마. 그 한마디가 내 목을 조였습니다. 평양에서 말하지 마는 모른 척해가 아니라 살고 싶으면 입을 닫아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빈 의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건 부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농담이라도 오가던 자리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모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건 우리가 서로의 말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니까요. 오후에 한 번, 복도 끝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지나갔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시에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눈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입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더러워질 것 같은 이름, 설명을 붙일 수 없는 이름. 보위부. 보위부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배경음 같았습니다. 늘 있었고 늘 들렸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는 단속이 아니라 공기였고 법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가 내 책상 옆자리를 먼저 삼켰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다른 부서로 이동한 걸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간 걸까요? 그날 퇴근길, 우리 동네 골목 입구에 낯선 자전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자전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낯선 물건은 늘 낯선 시선과 함께 옵니다. 나는 자전거를 지나치며 숨을 얕게 들이켰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아래로 종이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광고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단단했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아내가 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뭐야? 나는 종이를 뽑지 않은 채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걸쇠를 2번 걸었을 때 나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끝났다가 아니라 문이 닫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바깥을 막는 문이 아니라 내 앞을 막는 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조용히 지워버리는 문. 종이를 펼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내용을 알 것 같았습니다. 면담 날짜는 다가오고 옆자리 사람은 사라졌고 보이부의 그림자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가 숨 쉴 틈까지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출입증이 아니라 내 목숨의 유예 기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은 한 번 닫히면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 종이를 끝내 펼치지 못한 채 나는 며칠을 버텼습니다. 마치 눈을 감으면 위험이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평양에서 위험은 보이지 않을 때 더 가까이 옵니다. 출근길, 검문소의 군인이 내 통행증을 받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 숨기려고 더 거칠게 종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한 번 더 너무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지? 그날부터 나는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 발소리 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한 걸음, 반 박자 늦게. 내가 멈추면 그 소리도 멈췄습니다. 내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따라왔습니다. 내가 일부러 속도를 바꾸면 그 소리도 속도를 바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우연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관실 복도 꼭도 끝 전등은 늘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밝았습니다. 전기가 부족한 도시에서 왜 하필 그 복도만 환했을까요? 밝음은 안전이 아니라 노출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내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겹쳐진 아주 얇은 또 하나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나는 두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봐. 대신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큰 소리가 날까봐 더 작게 쉬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나를 피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오면 말이 끊겼고 내가 멀어지면 다시 속삭임이 시작됐습니다. 그 속삭임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내 등 뒤에 붙어 다녔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아주 짧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이부가 움직인다. 그 말은 뜨거운 물처럼 혀를 데우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주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니까요. 퇴근길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옥수수 가루를 파는 노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표정은 늘 같았고 손은 늘 코트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훑었습니다. 나는 그 눈이 나를 스치고도 멈추지 않는 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너를 보고 있다는 표시조차 필요 없다는 자신감.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는 이웃들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사도 더 정중했고 질문은 더 적었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장작을 구하러 나가면 누가라도 한마디 붙였는데 그날 이후로는 다들 눈을 내렸습니다. 누가 우리 집 문 앞을 쓸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엮이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평양의 친절은 때로 겁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아래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건물엔 원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냄새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어 확인하고 싶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사람이 내가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대신 나는 불을 끄고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발소리, 멈추는 소리,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는데도 나는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내 머릿속이 먼저 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경비병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기록실 근무자는 출입 시간을 다시 확인한다.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이름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종이에 적힌 글자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여줬습니다. 나는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명을 끝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남겨두기였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퇴근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 집 전화는 원래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울려도 대부분 인민반 공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짧게 2번. 받는 순간 끊겼습니다. 다시 2번. 또 끊겼습니다. 장난일 리 없었습니다.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도시에서 극히 적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경고였을까요? 너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 없는 표시였을까요? 그날 새벽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니까요.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는 사람. 조용히 살아도 조용히 살게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평양에서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건 곧 누군가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습니다. 면담 날짜 전날 보관실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도 삐뚤지 않았고 서랍 손잡이까지 반듯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아무 일도 없다는 풍경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공기청정기도 멈춘 채였는데 그날은 지하 공기가 더 차갑고 더 마른 느낌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내 손끝은 장갑을 끼고도 얼얼했습니다. 정오 무렵 상급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특급 봉인 재확인. 나는 대답도 짧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급 보관함은 보통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때는 국가가 무언가를 지우거나 무언가를 새로 쓰려는 때였습니다. 나는 철문 앞에서 출입증을 2번 찍었습니다. 기계가 잠깐 멈췄다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짧은 템이 내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항상 잠깐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이곳에서 잠깐은 실수이고 실수는 죄가 되니까요. 고민함 안쪽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께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표지가 달랐습니다. 붉은 잉크로 봉인이 찍혀 있었고 라벨에는 낯선 표기가 있었습니다.
열람 제한, 절대 같은 말이 아니라 더 간단하고 더 섬뜩한 표시. 회수. 나는 숨을 한 번 얕게 들이켰습니다. 회수라니. 보관된 기록을 회수한다는 건 기록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존재해도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기록했을까요? 기록을 남기는 손과 지우는 손이 같은 곳에서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도 잔인한 모순 아닙니까? 나는 규정대로 봉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라벨의 번호, 봉인 테이프의 결, 도장의 잉크 번짐까지.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작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인 테이프의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 손이 한 번만 스쳐도 생길 수 있는 정도. 바람이 들지 않는 금고 안에서 테이프가 스스로 들뜰 수 있을까요?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일 가장자리 사이에 끼워진 아주 얇은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정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메모지처럼 찢긴 조각, 연필로 급히 적은 글씨. 글씨는 흐렸지만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구본 일장 없음, 담당자 즉시 호출. 그 한 줄이 내 속을 갈라놓았습니다. 부본이 없다는 건 누군가가 복사본을 빼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라는 말은 내가 떠오르는 단어였습니다. 이곳에서 파일은 사람보다 먼저 책임을 가집니다. 파일에 손댄 사람이 곧 범인입니다. 아니, 범인이 아니어도 범인이 됩니다. 그때 내 뒤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군인처럼 무겁지 않고 민간인처럼 서두르지도 않는 발소리. 훈련된 사람의 발소리. 하긴만 해. 낮은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보이부는 늘 그렇게 다가옵니다. 말이 적을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깊이 죄인으로 만들거든요. 나는 파일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테이프를 다시 누르며 애써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겁니다. 봉인은 종이에 붙일 수 있어도 불안은 어디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퇴근 직전 그 빈자리의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혹시 이런 메모 한 줄을 봤던 걸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누군가의 부본 일장이 한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린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사실이 될까봐. 사실이 되면 우리 집도 그 파일처럼 회수될까봐. 나는 결국 아주 짧게만 말했습니다. 내일 늦게 올 수도 있어. 아내는 한참 후에 물었습니다. 면담, 그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잠들기 전 나는 손을 씻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했는데도 손끝에서 종이 냄새가 계속 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냄새는 종이에서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날 본 것은 단지 메모 한 줄이었을 뿐인데 왜 숨이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부본 1장. 그 한 장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한 장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미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모른 척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요. 실수한 사람은 사라지니까요. 영담은 조용히 진행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소리를 빼앗긴 공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기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더 낮아졌고 숨이 더 얕아졌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문 앞에서 경비병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짓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 따뜻함은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난방이 부족한 도시에서 어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는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는 말이 필요 없다는 공간처럼.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나를 보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너무 오래 나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내 이마에 손가락으로 낙인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 보관원 동무. 낮은 목소리가 말했다. 요즘 출입 절차에 불편한 점은 없었나? 나는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물컵을 손가락으로 한번 밀며 아주 천천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보관함 상태는?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입은 규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펼치지 않았는데도 종이의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사명란이 빈 보고서 형태.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특급 봉인 재확인 결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어제 본 그 파일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무가 어제 확인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동무가 제일 잘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부본 일장이 없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바로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책임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 방에서는 모르는 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죄의 다른 이름이었고 그들은 침묵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동무가 가져갔나? 그 질문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얕게 들이쉬고 최대한 짧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라는 단어는 곧 누구를 팔아넘길 건가 라는 뜻이니까요. 그들은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내 가족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 직장, 인민반, 그리고 마지막 줄엔 내가 말하지 않았던 정보가 있었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의 주소까지.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내 삶을 서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동무. 처음부터 나를 오래 보던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직하면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닫힌다. 길이 열린다. 길이 닫힌다. 그는 감옥도 처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았습니다. 닫힌 길의 끝에는 보이부에 창문 없는 방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의 방향이었습니다. 나를 희생할지, 누군가를 희생할지.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야기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근 외부 접촉이 있었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로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브로커.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 두만강과 압록강, 중국 공안, 숨어 지내는 창고와 지하실, 라디오에서만, 소문으로만 돌던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음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이 말을 꺼내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미 그쪽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탈출을 꿈꾸는 자, 잠재적 배신자, 아니면 배신을 강요받는 자. 동무가 부본을 가져갔다고 우리가 결론 내리면 동무의 가족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된다. 그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협조하면 가족은 안전하다. 협조. 그 단어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협조는 생존이 아니라 목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은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들지 못하던 손, 잠들기 전에 내 손을 잡던 차가운 손. 그 손이 보이부 문 앞에서 떨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내 목숨만으로 끝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레서, 뭘 원하십니까?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무가 알고 있는 걸 말해. 그리고 동무가 해야 할 일을 해. 무슨 일? 조용히 움직여. 조용히 보고해.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라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감시 속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도 집이 아니고 직장에 가도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누군가의 눈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남아있으면 언젠가 내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 가족도, 내 자리도, 내 이름도 기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나는 그날 선택을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당하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면담에서 나온 뒤부터 평양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길은 그대로인데 숨 쉴 틈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걸을 때마다 어디까지가 내 동선이고 어디부터가 그들의 동선인지 계산하게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더 똑바로 걸었습니다. 똑바로 걷는 게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감시는 내가 고개를 돌리느냐 마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 전화는 수화기를 들어도 뚝뚝 하는 공허한 소리만 났고 직장 내서는 연결이 되다가도 갑자기 끊겼습니다. 누가 끊었는지 알 수 없게 마치 처음부터 연결되지 않았던 것처럼요. 아내에게 조심해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전달되는 순간 그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오래 보면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실수가 되니까요.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더 멀리했습니다. 점심줄에서 내 앞사람이 한 걸음 더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전달할 때는 손끝만 닿게 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주변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면 우리 집 아래층 복도에서 같은 시간에 발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남자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귀가 시간을 바꿔봤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더 돌고 시장 뒤편을 돌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문 앞엔 이미 누군가의 그림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가 빠르게 왔는데도 왜 그들은 늘 먼저였을까요? 누가 내 시간을 알려줬던 걸까요?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는데요.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내가 알면 아내의 표정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표정 하나가 보고서가 되는 나라에서 흔들림은 곧 목숨이니까요. 며칠 뒤 상급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친절은 원래 차갑지만 그날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동무는 똑똑하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라는 확인.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라는 확인.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약방에 들렀습니다. 약방 주인은 내 얼굴을 보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약을 건네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조심해.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말을 쥐었습니다. 아냐, 아무 말도 하지 마. 짧은 말이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나는 그 약방 주인과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이미 동네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시스템의 입으로. 며칠 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보관실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사라졌던 옆자리 사람과도 가까웠고 나와도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안도감이 들었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그는 내 집 근처 골목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나는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는 담장 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너, 그 파일 건드렸지?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질문을 그가 왜 알고 있을까요? 내가 말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요. 나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는 한 번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위험해. 지금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쪽이야. 우리 쪽.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평양에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우리를 말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능숙하게.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는 동료의 목소리가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따뜻한 척하는 차가움, 안심시키는 척하는 통제.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안전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통로였다는 것을. 왜 하필 그가 왔을까요? 왜 하필 지금 나를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려 할까요? 보이부가 나를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걸까요? 내 주변의 관계를 끊고 마지막 남은 줄 하나를 그들이 잡게 하려는 계산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오자 나는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말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쪽이야. 정말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도망칠 길이 더 이상 없다는 통지였을까요? 그리고 그때 문 밖 복도에서 아주 작게 종이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종이는 접힐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로 보라는 듯이 날 것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잠든 얼굴을 확인한 뒤 부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찢을까봐 숨을 멈춘 채로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오후 심 보관실 단독 확인. 발신도 없고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확실했습니다. 이런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평양에서 익명은 무책임이 아니라 권력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나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소리가 날까봐 단추도 천천히 잠갔습니다.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깨어 있었는데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하는 법부터 배웠으니까요. 보관실 문을 열자 지하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날은 경비병이 없었습니다. 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늘 허락이거나 함정이었습니다. 나는 철문 앞에서 출입증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내게 길을 내준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도망길이 아니라 진실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특급 봉인함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도 끼지 못한 채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제 봤던 그 번호, 어제 봤던 그 회수 표시, 그리고 오늘 봉인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 이제는 봐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첫 장을 넘기자 종이 위에 찍힌 문장이 내 눈을 찔렀습니다. 국가 비상경보 발령 사유. 봉인 기록 외부 유출.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북한 전역이 얼어붙었던 그 경보가 전쟁도 훈련도 외부의 공격도 아닌 기록의 유출 때문이었다니. 그래서 국경이 봉쇄됐고, 그래서 보위부가 총동원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 허가증이 갑자기 까다로워졌던 겁니다. 한 장의 종이가 이 체제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더 넘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해수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정리. 사람을 정리한다는 말이 종이에 이렇게 담담하게 적힐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줄줄이 이어지는 이름들. 가족 단위, 주소 단위, 직장 단위, 아이의 생년월일까지. 그건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를 통째로 지우는 설계도였습니다. 거기엔 내가 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빈 의자가 되어버린 동료, 그의 아내 이름, 그의 어머니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 어린 조카의 이름까지. 나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퇴근길에 가끔 사탕을 쥐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삼촌, 내일도 와요? 하고 묻던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데 종이는 그 아이를 정미대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문장들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멸족 조치, 가족 연좌, 기록 소각 후, 발련자 이동 차단.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왜 부본 일장이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 이 파일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드는지, 얼마나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지우는지 그 방식 자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는 살기 위해 도망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도망칠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시스템은 그들을 막기 위해 국경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유출 가능 경로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 직책과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기록 보관 담당. 순간 내 목이 마르고 혀가 굳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내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 이 파일의 부본을 빼냈다면 그 책임은 가장 먼저 기록을 만지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이 닿았다는 사실이 죄가 되는 곳이니까요. 그때 가장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눈에 걸렸습니다. 확인자. 네,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확인한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이 왜 있지? 아니, 더 무서운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이름을 여기에 박아 넣었지? 나는 이미 유출 사건의 일부로 기록 속에서 먼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종이에 찍힌 내가 먼저 체포된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끝이니까요. 대신 아주 조용히 손바닥을 입에 대고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의 파일이 나라를 흔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파일이 사람들의 생을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가가 지키려는 질서일까? 아이가 적힌 이름표를 이렇게 쉽게 지워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살아남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일까? 그 순간 내 선택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있으면 내 가족이 저 명단의 다음 줄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북한의 비상경보는 외부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새어나간 진실 한 장을 다시 잡기 위한 발악이었다는 것을. 그날 새벽, 나는 파일을 원래대로 다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아내를 살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겠다고. 그날 새벽에 파일을 닫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잡았던 감각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그 감각은 마치 너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표식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양의 새벽은 늘처럼 조용했지만 내 귀에는 모든 소리가 과장되어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트럭 엔진, 담벼락 너머의 개 짖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그게 왜 그렇게 날카롭게 느껴졌을까요? 이제 내 몸이 위험을 찾는 방향으로 고장나 있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흔들릴 것이고
그 흔들림이 우리를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 대신 계획의 형태로만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무슨 준비?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딱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떠날 준비. 아면 소리가 나니까요. 그녀는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나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서 한 번씩 멀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요. 사랑은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분리시키니까요. 문제는 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으로 가는 길은 지도 위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종이 한 장, 통행증 한 장이 벽이 됩니다. 통행증을 받으려면 이유가 필요하고 이유는 상급자의 눈에 걸려야 하고 그 눈은 보위부의 눈과 연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합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흔적을 맞추고 문장이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것. 나는 내 직책에 처음으로 저주가 아니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도구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잘 쓰면 길을 만들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내 목을 베는 칼. 나는 누구보다 그 칼의 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일은 더 위험했습니다. 평양에서 브로커는 사람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파는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미끼인지, 누가 보위부의 귀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통로를 썼습니다. 시장의 성운, 환정꾼, 중국제 담배를 파는 남자. 그들 모두는 서로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서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같은 시장을 다른 시간에 돌았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서도 사는 척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본 척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어가 섞인 말을 일부러 흘렸고, 한 번은 달러 가격을 묻는 척 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눈이 나를 스쳤고, 나는 그 눈이 단순한 장사꾼의 눈인지 감시자의 눈인지 분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분간이 가능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결국 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나이가 애매한 남자. 옷은 평범했지만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시장에 오래 서 있는 건 대개 일이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옆에서 물건을 집어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평양도 요즘 숨이 막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디로든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말이 함정인지 신호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가 한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두만. 그 두 글자가 내 몸속을 차갑게 통과했습니다. 두만강.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사라지는 강. 그가 그 단어를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말해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가장 짧은 문장을 꺼냈습니다. 얼마요? 그는 가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말했습니다. 돈, 그리고 입.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 말을 하면 가족이 먼저 죽는다는 뜻.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내의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우리에게 남은 몇 안 되는 개인적인 물건. 그걸 팔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해질까? 아니면 그 순간부터 이미 배신자가 되는 걸까? 나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건 체제의 규칙이었나? 아니면 내 가족의 숨이었나? 규칙은 나를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숨만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나는 밤마다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배급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되팔고 아내가 아껴둔 1,000조각을 내다 팔고 나도 모르게 쥐고 있던 담배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달러는 종이지만 국경에서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모순적인가요? 평양에서는 종이가 사람을 죽이고 국경에서는 종이가 사람을 살립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소를 바꾸자고 했고 시간은 새벽을 골랐습니다. 새벽은 사람이 적어서 안전하다고들 하지만 북한에서 새벽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숨기기 좋은 만큼 잡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창고 뒤편에서 짧게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건 이미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종이 쪽지 하나를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태울 것. 쪽지에는 단 하나,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 허가증, 준비. 허가증. 그게 내가 만들어야 할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허가증 한 장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한 장이 보위부의 손에 넘어가 우리를 더 빨리 죽일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남아있으면 정리 대상이 되는 곳에서 나는 이제 도망칠 권리가 아니라 도망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돌아올 수 있어? 나는 숨을 한 번 삼키고 아주 늦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말이 유일한 정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척 살아야 했고 밤에는 탈출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누구나 두 가지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충성, 속으로는 생존. 나는 그 생존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든 허가증이 완성되는 밤. 브로코가 말한 이동의 밤. 내가 평양을 마지막으로 돌아볼지도 모르는 밤. 내일 밤. 모든 것이 한 번에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지, 숨이 끊길지. 그 경계선이 이제 내 침대 옆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의 시계는 고장난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는데 내 안은 끝없이 시끄러웠습니다. 전기는 끊겼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꺼졌고 그 짧은 불빛이 방 안의 물건들을 낯선 증거처럼 드러냈습니다. 여행 가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작은 청가방 하나, 속옷 몇 벌, 아내의 약, 낡은 사진 한 장. 그걸 넣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짐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양에서 살아온 시간을 접어놓는 일일까요?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가 울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우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손등은 떨렸습니다.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아주려다 멈췄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내일을 못 걷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물을 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 소리는 평소와 같은 소리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깨어있다는 신호인가? 나는 사소한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오래 살면 다들 그렇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조차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벽.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통인증, 기관 도장 흔적이 남은 확인서, 이동 사유가 적힌 얇은 문서. 내 손으로 만든 문장들이었습니다. 문장이 맞아떨어지면 길이 열리고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 목이 졸립니다. 종이를 들고 있을수록 내가 사람인지 서류인지 헷갈려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종이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으니까요. 아내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일이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핑계가 되고 핑계는 흔적이 됩니다. 그의 그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주머니에 작은 물건을 넣어줬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필요하면 바꿔. 딱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목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약속했던 반지를 생존의 값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으로 가는 길목마다 검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차역의 빛, 군인의 손, 통행증을 넘기는 소리. 나는 머릿속에서 수십 번 통과했습니다. 웃지 말 것, 빨리 걷지 말 것, 고개를 들지 말 것. 이런 규칙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내일은 정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문득 그 파일 속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지워질 이름들, 아이의 생년월일, 멸족이라는 두 글자. 내가 그 종이를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 명단의 다음 주를 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삭제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되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부모, 나의 동네, 내 옆자리에서 사라진 동료의 가족들.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죄인이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망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느낌. 그 모순이 내 숨을 더 좁혔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아주 약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멈춤. 또 한 번, 멈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도 몸을 굳혔습니다. 발소리는 우리 문 앞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일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미 사냥감이다. 나는 아내에게 등을 돌린 채 속삭였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만 따라와. 아내는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두 마디가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의 금, 낡은 이불, 밥그릇의 작은 흠집.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또렷하게 보였을까요? 아마 인간은 떠나기 직전에야 살아온 곳을 제대로 보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바로 답을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내일은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끊어내는 날이니까. 잠에 자야 했지만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두만강의 얼음, 중국 공안의 손전등, 창고 바닥의 냉기, 태국으로 이어진 길,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한국이라는 문. 나는 그 문을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이 내 숨을 살릴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귀에 손을 대고 내 심장 소리를 셌습니다.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평양의 마지막 밤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내 인생도 한 칸씩 옮겨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기록 속에서 정리된 이름이 되어 있을까요? 문을 닫았다. 걸쇠를 한 번, 두 번.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전기가 없었다. 어둠이 더 안전했다. 새벽 3시 40분. 약속 시간보다 빠르게 나왔다. 계단은 밟지 않았다. 벽을 짚고 내려갔다. 숨을 작게 쉬었다. 아래층 복도에 담배 냄새가 없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건물 밖.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내는 내 등 뒤에 붙었다. 말하지 않았다. 손만 잡았다가 바로 놓았다. 손은 흔적이 든다. 골목 끝. 낯선 트럭이 서 있었다. 적재함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운전석 옆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적재함을 가리켰다. 우리는 올라탔다. 몸을 낮췄다. 천이 닫혔다. 어둠이 완전히 덮였다. 트럭이 움직였다. 바퀴 소리가 자갈을 밟았다. 도로로 나갔다. 멀리 검문소 불빛이 보였다. 천틈으로 파란 빛이 흔들렸다. 트럭이 속도를 줄였다. 멈춰췄다. 통행증.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짧았다. 운전석 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 잠깐 정적. 어디로? 의약품, 도, 인민병원. 그 다음 아무 소리.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나는 숨을 풀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다음 검문소가 더 무섭다. 평양을 벗어나면 더 많은 눈이 있다. 첫째 검문소, 둘째 검문소. 같은 질문, 같은 종이, 같은 정적. 때때로 누군가 트럭 천을 손으로 만졌다. 천이 움찔했다. 우리는 더 낮게 웅크렸다. 아내의 무릎이 내 무릎에 닿았다. 떼지 않았다.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해가 뜨기 전 트럭이 작은 창고 뒤에 멈췄다. 천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남자가 손짓했다. 빨리. 우리는 뛰지 않았다. 빨리 걷기만 했다. 뒤를 보지 않았다. 창고 안. 곡물 냄새. 젖은 흙 냄새. 바닥엔 낡은 담요가 있었다. 우리는 그 위에 앉았다. 남자가 물 한 병을 던졌다. 지금부터 말 줄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끄덕였다. 잠깐 후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브로커였다.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그는 손바닥만 내밀었다. 돈을 확인했다. 반지도 함께 넘겼다. 그는 반지를 잠깐 빛에 비춰보고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 감정은 없었다. 그는 지도도 꺼내지 않았다. 당연만 말했다. 기차 2번 갈아타. 마지막은 도보. 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시간을 늘린다. 우리는 낮에 움직였다.
밤에만 움직이면 더 의심받는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아내는 머리를 더 낮췄다. 나는 표정을 비웠다. 표 검사. 손이 떨렸다. 조미는 땀을 먹었다. 검표원이 잠깐 멈췄다. 내 얼굴을 봤다. 나는 눈을 내렸다. 한 박자. 그가 표를 돌려줬다. 지나갔다. 기차는 느렸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다. 평양의 빌딩이 사라지고 어두운 들판이 들었다. 굴뚝이 보였다. 군인이 보였다. 멈추는 역마다 방송이 흘렀다. 말은 길었고 의미는 없었다. 의미가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두 번째, 환승역. 군인들이 많았다. 역광장에 줄이 길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밀었다. 우리는 밀지 않았다. 밀면 눈에 띈다. 브로커가 약속한 남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다. 신호였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역 뒤편, 낮은 담장. 담장 너머로 좁은 길. 우리는 한 사람씩 넘어갔다. 신발이 흙에 빠졌다. 손바닥이 까졌다. 아내는 소리내지 않았다. 이를 꽉 물었다. 해가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빠르게. 숲 가장자리도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다. 우리는 몸을 숙였다. 먼 곳에서 손전등 빛이 움직였다. 멈춰. 브로커가 손을 들었다. 우리는 그대로 얼었다. 숨을 멈췄다. 빛이 스쳤다가 지나갔다. 다시 걸었다. 밤이 깊어졌다. 발밑이 젖었다. 물길이 가까워졌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멀리에서 개 짖는 소리. 총구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은 금소금. 국경은 소리로 먼저 온다. 두만강이 보였다. 얼음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검은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다. 브로커가 손으로 표시했다. 여기, 한 줄로. 우리는 신발끈을 꽉 묶었다. 가방끈을 짧게 했다. 말은 없었다. 첫 발. 얼음이 울렸다. 두 번째 발. 얼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내의 숨이 내 등 뒤에서 닿았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잡았다. 끌어당기지 않았다. 방향만 잡아줬다. 중간쯤에서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짧고 날카로웠다. 이어서 외침. 무슨 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톤이 명령이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이 강 위를 쓸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엎드려. 우리는 얼음 위에 바로 엎드렸다. 얼굴이 차가운 얼음에 붙었다. 숨이 얼음 밑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잠깐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그 다음 소리, 발소리, 강둑 쪽에서 달리는 소리, 그리고 더 가까운 외침. 브로커가 손을 휘둘렀다. 지금! 우리는 기어가듯 움직였다. 일어나지 않았다. 얼음이 깨질 수 있다. 손으로 밀고 무릎으로 당겼다. 강의 끝. 어두운 둑, 풀숲. 우리는 굴러떨어지듯 들어갔다. 그 순간 뒤에서 탕 하는 소리. 한 발, 또 한 발. 얼음이 튀었다. 물이 튀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브로커가 우리를 잡아 끌었다. 낮은 구덩이 같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흙냄새, 젖은 풀냄새. 숨이 목에 걸렸다. 아내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손으로 아내의 입을 살짝 막았다.
소리만 막았다. 눈물은 막지 못했다.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 다른 언어. 중국말이었다. 더 무서웠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면 기록대로 끝난다. 브로커가 아주 짧게 말했다. 아직 끝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 앞에 어둠을 가리켰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풀숲 구덩이 안에서 나는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숨이 나오면 김이 되어 어둠 위로 떠오를 것 같았다. 아내의 어깨가 내 팔에다 떨렸다. 나는 손바닥으로 땅을 눌렀다. 흙이 차갑고 젖어 있었다. 뒤쪽에서는 아직도 발소리가 들렸다. 중국말이 섞여 있었고 그 말들은 내게 돌아가라로 들렸다. 돌아가면 끝난다. 돌아가면 파일의 줄 하나가 현실이 된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손전등 빛이 멀어지고 개 짖는 소리가 더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일어서지 않았다. 기어서 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다. 아내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잡았다. 잡아당기지 않았다. 방향만. 숲을 빠져나오자 작은 오두막 같은 창고가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천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비닐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빈 쌀자루가 쌓여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된 느낌이었다. 숨는다는 건 존재를 접어넣는 일이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물도 더 주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을 내밀었다. 핸드폰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내도 저었다. 그는 한숨도 쉬지 않았다. 좋다. 말은 더 줄여. 몇 시간 후 트럭이 다시 왔다. 이번엔 적재함이 아니라 바닥 아래 공간이었다. 나는 먼저 들어갔다. 배가 바닥에 닿았다. 아내가 뒤로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급격히 얇아졌다. 엔진이 켜졌다. 쇳소리가 울렸다. 바퀴가 움직이자 내 속도 함께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귀만 살아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 중국어 방송, 멀리서 경찰차 같은 사이렌. 그 모든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다. 검문에서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먼저 멈췄다. 바닥 틈으로 발걸음이 보였다. 군화가 아닌 신발. 그래도 무서웠다. 중국 공안은 총보다 더 조용히 사람을 잡는다고 들었다. 누군가 차체를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나는 아내의 손을 찾아 꽉 잡았다. 손에서 땀이 났다. 그 땀이 우리를 살릴까, 미끄러뜨릴까. 얼마나 갔는지 모른다. 트럭이 멈추고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우리는 다시 기어서 나왔다. 이번엔 조선족 집이었다. 작은 부엌, 창문에 두꺼운 커튼. 안쪽 방에는 이불이 여러 겹 깔려 있었다. 집주인은 우리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인생이 엮인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방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엔 바닥이 살짝 들려 있었다. 숨는 공간이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다. 공안 자주 돈다.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브로커는 짧게 답했다. 모른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닥 아래로 들어갔다. 나무판이 닫히자 완전한 어둠이 됐다.
공기가 눅눅했고 먼지가 목에 붙었다. 나는 기침을 삼켰다. 기침이 나오면 우리 존재가 소리가 된다. 아내가 내 옆에서 몸을 웅크렸다. 나는 그녀의 머리 위로 손을 올렸지만 쓰다듬지 못했다. 움직임도 소리가 될 수 있었다. 위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 열리는 소리, 낯선 목소리. 집주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리고 들렸다. 검사. 내 몸이 얼었다. 북한에서 보이브를 떠올릴 때처럼 몸이 먼저 반응했다. 다르다고 믿고 싶었는데 공포는 국경을 넘어도 같은 모양이었다. 발소리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다. 바닥을 밟는 무게가 느껴졌다. 누군가 방 안을 둘러보는 숨소리. 비닐봉지 뒤적이는 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아내도 멈췄다. 시간이 늘어졌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잡히면 다시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다시 기록 속으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미 내 이름을 죄인으로 찍어두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문이 닫혔다. 집주인이 아주 작게 말했다. 갔다.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어깨가 무너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 몸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놓으면 우리가 흩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브로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왔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다. 여기 오래 못 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는 짧게 말했다. 누가 봤다. 누가?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국경을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사람들의 눈에 잡혀 있었다.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충성 때문에.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해수된다. 그게 이 길의 니엄이었다. 우리는 또 이동했다. 창고, 비닐하우스, 빈집, 트럭.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였다. 먹는 건 마른 빵 조각과 미지근한 물뿐이었다. 배는 고팠지만 배고픔은 차라리 견딜 수 있었다. 견딜 수 없는 건 매 순간 누가 우리를 팔까라는 생각이었다. 아내가 잠들면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잠들면 잡힐 것 같았다. 잡히면 끝날 것 같았다. 어느 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탈출했지만 아직 탈출한 게 아니다. 살아남았지만 아직 살아남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다음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말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문처럼 들렸습니다. 문은 늘 두 가지였습니다. 열리면 살고 닫히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짐이 되었습니다. 트럭 바닥, 비닐하우스, 좁은 방.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말 대신 숫자만 들었습니다. 시간, 거리, 사람 수. 오늘 밤 3명, 내일 새벽 4시간. 브로커의 목소리는 더 짧아졌고 내 심장은 더 길게 뛰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길에서 부르는 호칭은 늘 같았습니다. 이쪽, 기다려, 조용.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나는 그 침묵이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흔적이 발람으니까요. 하지만 흔적이 없어진다는 건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방식도 함께 지워진다는 뜻 아닐까요? 마지막 구간은 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에 강을 건너고
낮에는 숨어 있고 다시 밤에 걷고 물은 따뜻했지만 내 몸은 얼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손전등이 아니라도 어둠 속에서 빛 하나만 스치면 심장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태국 쪽에 닿자마자 숨을 쉬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가 처음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죠? 평양에서는 잡히면 끝인데 이곳에서는 잡혀야 다음 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방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또렷한 발음, 부드럽지만 단단한 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한 문장에 나는 목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누가 내게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적이 있었나요? 나는 말을 하려다가 먼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햇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조용히 안전벨트를 매는 평범한 장면이 왜 그렇게 낯설었을까요? 평범함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스스로 묻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닥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두만강 얼음처럼 언제 깨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땅인데도 내 몸은 계속 깨질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친절했지만 나는 웃지 못했습니다. 웃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입가가 굳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듯 손끝만 살짝 건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확인, 아직 함께 있다는 확인. 그 다음은 한동안 절차였습니다. 질문, 확인, 또 질문. 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가끔 숨이 막혔습니다. 질문을 받는 순간마다 면담실의 따뜻한 공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위협이 아니라 보호였고 기록이 처벌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내 몸은 계속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나는 안전 앞에서도 이렇게 겁을 내는 걸까요? 우리는 한동안 보호시설을 거쳐 결국 하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내게는 재탄생에 가까웠습니다. 지하가 아닌 창문이 있는 방. 밤에 불을 켜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공간. 식당에서 밥을 더 달라고 말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 평범함이 눈물을 불렀습니다. 나는 밥을 씹다가 자주 멈췄습니다. 삼키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몫일까? 누군가의 몫을 내가 가져온 건 아닐까? 하나원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에 어떤 꿈을 꾸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을 말하면 그 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따라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옆자리에서 사라진 동료, 영단 속 아이, 평양의 낡은 이불, 아내의 떨리는 손. 내가 살아남는 동안 누군가는 더 깊이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탈출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간을 빌려온 걸까? 교육이 끝나고 하나센터를 통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때 아내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는 그녀를 안아주고도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 라는 말은 너무 작고 미안해 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체온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밖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았고, 밤에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에도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나는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평양의 철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어도 저절로 잠기는 문.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록 속 숫자가 아니라 숨을 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숨이 가능해진 지금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떠나왔지만 정말 떠나온 걸까? 지금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있고 휴대폰이 있고 밤에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겨울엔 난방이 들어오고 편의점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경찰은 내 통행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나는 여기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적은 사람을 곧바로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은 먼저 내가 얼마나 오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아침마다 나는 습관처럼 귀를 기울입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어도 나는 한 번 더 주변을 확인합니다. 누가 나를 찾는 걸까? 왜 하필 지금일까? 별일 아닌데도 내 머릿속은 늘 의도를 찾습니다. 평양에서는 모든 것이 의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습관은 국경을 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정착한 뒤 나는 작은 일부터 배웠습니다. 버스를 타는 법,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는 법, 마트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법. 남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유였지만 내겐 공포이기도 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적어서 오히려 마음이 단순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는 건 인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책임 없이 살도록 길들여졌으니까. 아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려 하지만 밤이 되면 말이 줄어듭니다. 가끔 그녀는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둡니다. 그 안에 가득 찬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쉽니다. 나는 그 숨이 무엇인지 압니다. 안도, 그리고 죄책감.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라는 마음. 그 마음은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비게 만듭니다. 가끔 우리는 TV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국경 단속, 차벌, 공개 비판. 화면 속 사람들의 눈빛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나는 다시 내 손에 남아있던 종이 냄새를 떠올립니다. 멸족조치라는 글자를 처음 봤던 그 새벽. 내 이름이 확인자로 찍혀있던 그 줄. 그 기억은 내 삶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한국의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는 함께 움직입니다. 나는 종종 꿈을 꿉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 엎드린 꿈. 손전등 빛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꿈. 숨을 쉬면 들킬까봐 숨을 삼키는 꿈. 꿈속에서 나는 늘 같은 순간에 깹니다. 탕 하는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눈을 뜨면 이불이 있고 천장이 있고 한국의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은
여전히 국경에 걸려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심장은 아직 건너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가져온 건 무엇이었을까? 파일의 내용은 결국 내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 나라가 사람을 지우는 방식, 기록이 사람을 삼키는 구조. 그걸 본 순간부터 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거부였습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구조를 거부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은 남습니다. 사라진 동료의 빈자리. 명단 속 아이의 이름. 내가 떠난 뒤에도 평양에서 남아있을 누군가의 밤. 나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때때로 내 숨을 다시 좁게 만듭니다. 나는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게 마냥 기쁘지 않은 날들이 있습니다. 행복이 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살아도 되나?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대답합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내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서서 그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말했다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 갑자기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목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서 있는 채로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느낀 안전의 무게였습니다. 안전은 가벼운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못 가져본 것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의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지하철의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숨이 막힙니다. 어떤 날은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뛰고, 어떤 날은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부름이 곧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체제를 몸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먼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여기서의 질문은 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몸이 이 차이를 따라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 문장이 내 목숨을 붙잡아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숨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 나는 탈출했습니다.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철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은 바깥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천천히 풀어야 한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